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쁩니다. 화양동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유교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괴산 군민들도 화양동이 갖는 장소적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화양동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교문화 유산지로서 활용 가치가, 더 나아가서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괴산 군민들은 우암 송시열과 화양서원에 대해서, 만동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지역 가치로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 내지는 어떤 노력이 더없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뭐 자세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화양동, 그리고 우암 송시열, 또는 뭐 화양서, 만동묘, 그리고 화양 구곡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뭐 이론 강의 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내용은 한 3년 전에 대전 박물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대전은 오히려 괴산보다도 대전이 어떤 우암 송시열 선양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전 박물관에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다시 보니까 내용이 뭐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오늘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양서원, 그리고 만동묘,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과연 유학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왜 합니까? 단순히 1번,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 2번, 현재를 알기 위해서, 3번, 미래를 알기 위해서. 3번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미래? 1번?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결국 일단은 뭐 미래도 좋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보다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따로 과거 역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오는 것이고,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읽었을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제기한 과거와 현재의 진정한 대화가 바로 역사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양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내 지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보다 나은 장소, 보다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암 송시라든가 화양서원이라든가 만동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시대 유학, 성리학은 우리가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과연 그 유학은 죽은 학문인가 아직도 살아있는 학문인가 이런 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공부를 하는 하나의 그 지름길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 됐죠. 이 공자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떤 사람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 공자가 과연 죽어야 나라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되살아나야 나라가 살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심오한 그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공자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런 어떤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저는 당연히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쪽인데,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서구 중심적인 그 세계관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철저히 경험했죠. 서구식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 생태를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찾고자 했던 유학, 성리학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치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보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그 외국인들이 더 잘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타자의 그 시선에서 바깥에서 안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 왕조 500년이 그 물려준 그 유산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지금 경희대 석자 교수로 있죠. 지금은 그만뒀던가?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 책에서 선비정신이야말로 한국 홍보의 어떤 핵심 개념이다. 또는 한국 예학은 디지털 시대의 어떤 황금률이다. 주자학 전통은 세계와 인간을 잇는 틀이다. 특히 저는 이 주자학 전통은, 주자 성리학의 전통은 세계와 인간을 잇는 틀이다. 인식의 틀이다. 철학의 틀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지금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그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주자 성리학은 충분한 답을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양동을 가는 겁니다. 화양구를 거닐으면서 쓸쓸한 화양서원을 거닐면서 그 높다란 만동묘 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과연 이 질문에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이죠. 이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인간의 욕망을 통제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랬을 때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300년 전, 400년 전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토론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다면은 더 의미 있는, 더 살아있는 그런 자문자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사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제가 흥분했나?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간이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 주자 성리학이 추구했던 것은 이런 피라밋형의 인간 사회였거든요. 먼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수기를 한 다음에 극기복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피라밋 형태의 어떤 사회 정치 구조를 지향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조선 왕조가 200년이 아니고 300년이 아니고 무려 500년이라는 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다투죠. 서로 나서가지고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역삼각형 형태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은 소수인데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징어 게임에서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겠지만은 1등을 못하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잔혹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인간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따라 미래 사회는 다시 이런 피라밋형의 사회로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던 그런 조선 선비 정신을 성리학자들의 큰 뜻을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또한 우리 사회는 이런 우리 문화 층위는 서구 문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기층 문화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문화의 층위는 서구 문화이지만은 조금 깊게 가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를 떠나서 불교 문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우리 잠재의식까지 들어가면은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오는 그런 기층 문화가 우리의 어떤 의식 내면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 자신을 더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정확히 기억을 하려면은 단순한 이런 서구 문화 위에 이런 내 내면의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와 기층 문화를 재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내 의식 구조가, 내 마음이 더 두꺼워집니다. 그 층위를 내면에 잠재된 의식 세계를 무의식 세계를 의식 세계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의식 세계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조선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기반을 구축했던 그런 어떤 성리학 철학 체계, 그 지식 체계를 20세기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식민지 유산으로 조선왕조 500년이 물려준 그 유산 자체를 통째로 부정해왔습니다. 조선이 물려준 것은 모두 낡고 썩은 거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축적한 것들이 그렇게 낡고 썩었다면은 과연 20세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사상누각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제가 그들의 식민지 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조선왕조의 유산을 철저히 부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 조선 후기의 유산들을 긍정적 유산, 부정적인 유산도 많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근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는 성리학적인 문화이지 성리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중세 사회, 신분제 사회, 남녀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낸 그런 유교적 논리이지 그 자체가 유학, 성리학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구분 없이 아유, 유기문화 하면은 그냥 남녀 불평등, 그냥 뭐 그 꼰대 문화고 꼰대 정신이고, 선비질이나 하고, 이렇게 받아보면은 절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21세기는 조선의 지식 기반을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그 힘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 힘을 새롭게 분출하는 곳이 화양동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화양동, 화양서원 그 활용 사업을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그 제2의 화양서원은 화양서원에서 매주 시국 토론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그 삶의 가치인가? 이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철학은 무엇인가? 어떤 우리 시대의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그 화양동에서 그런 그 토론이, 포럼을 그 개최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그 허파로 화양동을 재탄생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받아서 제2의 어떤 그 화양서원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문화 이 시대, 과거의 어떤 유기문화 유산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유기문화 유산의 가치는, 전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이 예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하면은 윗사람한테 인사 잘하는 걸 그 예의 범절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윗사람이라고 다 인사할 필요성은 없잖아. 윗사람인데 내가 싫고 아주 윗사람인데도 무례하고 그냥 꼰대 같고 그러면 인사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윗사람한테, 상급자한테 인사 잘하는 것이 마치 예의 바른 거로 배워왔습니다. 그런 문화는 청산을 해야 되죠. 근데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그 예의 개념은 좋은 천리하고 거인욕하는 겁니다. 화양동에 새겨진 비례부동에서 얘기하는 예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존천리 거인욕하는 게 뭐냐면은 존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거인욕, 사사로운 내 개인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의 정신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극기복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신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냥 윗사람 상급자한테 인사 잘하는 거 이런 수준의 그 예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학 성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그냥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효도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 지금 부모님 드셨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죠. 쌍방 개념이에요. 쌍방. 효라는 것은 일방 개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이런 쌍방 개념이 진정한 효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랑과 효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든가
또는 도덕적인 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신 기반으로 효 사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경과 그 성입니다. 경과 성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학 성리학에서 좋은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론적인 그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 이 경과 성입니다. 이건 현재 그 명상 그 붐이 불죠. 이제는 명상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명상과 통하는 것이 경과 그 성입니다. 요걸 이따 버스 안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리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거든요. 한 10년 이상 그 요가 명상 공부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누정과 그 구곡, 그 팔경 문화인데 이건 이런 그 누정과 구곡, 팔경도 우리나라 곳곳에 다 널려 있습니다. 성리학의 자연문화로 나타난 것이, 자연문화유산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누정. 아마 그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김구수 회장님하고 지난주에 다녀오셨죠? 괴산에 이런 누정이 많습니다. 워낙 그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 그러니까 이런 구곡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곡팔경도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구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괴산입니다. 그 많은 구곡 중에서 최고로 꼽으라면, 최고의 구곡을 꼽으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구곡을 꼽으라면 바로 화양 구곡입니다. 그런 화양 구곡을 가진 괴산 군민들이 왜 그걸 몰라주는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냥 괴산 군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화양구국을 살리는 그 운동이, 화양구국을 그 명소로 만드는 그 시민운동이 괴산 군민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큰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참 선비 정신과 그 문화는, 이런 참 선비 사상과 문화는 오늘날 그 웰빙이니 또는 슬로우 라이프, 그 느린 삶과도 통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리학 유교문화 유산의 가치는 죽은 그런 그 유산, 죽은 철학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학이 오늘날에도 이런 그 여러 그 측면에서 그 살아있는 어떤 그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지혜를 또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학이 갖는 어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죠. 유학의 그 덕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유학의 5대 덕목하면은 보통 유학의 4대 덕목하면은 인의 예진인데 5대 덕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이. 그러니까 4개의 인의 예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인의 예지는. 근데 여기 이제 5대 덕목하면 신이 추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의 예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대 덕목하면은 용이 추가가 됩니다. 용. 왜 추가가 됐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소용없죠. 그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에 옮겨야 되죠. 아무리 내가 100번 생각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 믿었던 거,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죠.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내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잘못했어. 하여튼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돼.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 그럼 내가 100번 그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졌어도 의미가 없잖아. 그 친구한테 가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학이 6대 덕목하면 용기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리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학이 성리학이 됐는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 그 주자 성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그 이론들을 정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는 뭐 몰라도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으네요. 한때 이제 마음 공부가 우리나라 상당히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이제 뭐 그 어떤 누구지 그 불교의 그 증문즉답? 법륜 스님 뭐 그런 뭐 법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음 공부가 여전히 그 좀 한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데 성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 공부 학문입니다. 마음 공부 학문 또는 세상, 자연의 이치를 캐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자 성리학을 그 심성론이라고 얘기도 하죠. 마음 심학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성리학 니꼬로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심학. 그만큼 조선 시대에 그 뿌리내린 성리학은 이 심학 즉 마음의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것인가? 마음이라고 과연 무엇인가? 원숭이 날뛰듯 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서 내 마음이 자연의 이치와 합일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주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화양동에서 여러 성리학자들이 또 토론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의 그 유기문화 중에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융예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낙, 사, 서, 수. 이것이 이제 융례인데, 융례는 일종의 그 선비들의 유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유교 문화인데, 이것을 그 오늘날로 이제 확장시키면은 예는 에티켓, 음악은 결국 풍류를 즐기는 거. 1인 1 음악을, 뭐 악기를 다루는 거, 노래를 잘한다든가, 하는 그 1인 1악. 활쏘기는 뭐 오늘날 스포츠 운동으로 이제 확장시키고, 말타기는 뭐 운전, 그 다음에 글은 평생 학습으로 뭐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고, 수리는 이런 컴퓨터 같은 어떤 기능을 갖는 거.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이런 그 융례를 추구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 그 현대인들도 이런 그 문화를 즐긴다면은 그것이 그 이 시대의 어떤 그 선비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과 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것은 경과 성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놈의 경과 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경과 성이 모든 그 생활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건지 그런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학 성리학의 어떤 뭐 기본적인 그 문제이고 다음부터는 충청도 그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송시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가. 이 충청도 유학의 그 5대
성리학자를 꼽으면은 이 5명이 하나의 그 정통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김장생 논산, 김장생 그다음에 이제 김장생의 아들 김집, 그다음 김집한테 배운 송시열, 송시열한테 배운 권상아, 권상아한테 배운 한원진. 예, 이런 이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충청도 그 유학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이제 송시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가지고 우리 그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유학자들인데, 우리 충북 지역 좁게로 우리 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유학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괴산 지역이 송시열 화양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유학의 어떤 심장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송시열은 이제 1607년부터 그 1689년에 걸쳐서 살았던 그 인물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따 화양동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좀 틈나는 대로 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이 이 화양동에 들어온 것은 1666년이고 화양동에서 나간 것은 1686년에 이제 그 대전으로 이제 갔죠. 그 이유는 이제 이 86년에 나이가 80살입니다. 요즘도 80살이면 기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당시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 80 나이에 화양동 그 계곡 추운 곳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인 대전 해덕으로 갔죠. 그리고 83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 우암 송시열의 그 핵심 사상은 도와 직 그리고 예와 의, 이런 그 네 자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는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그 우암 송시열을 추구했던 것은 도학입니다. 그러니까 도하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길도자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가을이 와야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거죠. 이것이 그 천도입니다. 그럼 그 도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가 이제 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유학자들보다 우암 송시열은 이 직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이란 것은 곧고 바르고 큰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직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 정직, 직언, 직관, 솔직, 직행, 뭐 이런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직은 곧고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암 송시열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죠. 행동하는 지식인. 반면에 퇴계 이황은 앉아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던 성리학자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그 시간이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부정론과 그 긍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우암 송시열과 화양서원은 철저히
부정적으로 배워왔죠. 거의 셈이다시피 부정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적어도 괴산문화원 김국장님, 괴산문화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 그리고 화양동의 그 유산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가지고 괴산 국민들만은 어릴 적부터 세뇌된 그 부정적인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된 공부 없이는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산문화원 차원에서 정기적인 그런 그 학습 과정을 좀 반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우암송시열 또는 화양동, 화양서, 만동묘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리학 공부를 겸하는 거죠. 괴산문화원에서 원한다면 제가 그냥 자원봉사에도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텍스트로 삼는 것은 세계이왕에 쓴 그 성악 10도를 가지고 이제 주로 성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성리학, 유학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따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따 가실 때 한 장씩 아마 이 지도를 그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양동에 그 가셔가지고 이 지도와 실제 그 화양서원 난동묘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화양동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동묘가 뭐 언제 만들어지고 뭐 거기에 있는 그 건물 이름이 뭐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곡이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에 운영담이고 어디가 금사담이고 어디가 뭐 파천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 중요도에서 한참 밑에 내려갑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구곡 문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과연 구곡 문화를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만 얻으면 돼요. 지나치게 그냥 사변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언제 누가 이름을 졌느냐 이런 그 아주 지역적인 말단 공부는 하면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어집니다. 의미도 찾기 힘듭니다. 이건 이 PPT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지난 그 한 10년 동안 우암 송시열 그 탄생 400주년을 맞았던 그 2006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그 화양동에서 했던 여러 문화 행사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제가 손을 뗀 다음부터 별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우암 송시열이 화양동에 왜 나왔는가? 화양선이 왜 만들어졌는가? 만동묘가 왜 그때 건립되었는가를 알려면은 그 숙종연대의 붕당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희빈과 최숙빈 두 여인의 존재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거와 송시열 죽음은 직결되어 있죠. 장희빈이 아마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송시열은 사약을 받고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지 않았다면 화양서원 건립은 한참 뒤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최숙빈이 아들, 그러니까 영조를 낳지 않았다면은 만동묘는 언제 어떻게 건립이 됐을지 모릅니다. 따라 화양성 건립, 만동묘 건립은 이 두 여인의 죽음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 경복궁의 움직임과 하양동의 움직임을 연결시켜서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고 뭐 화양선이 뭐 1695년에 건립이 됐다. 이것만 알면은 상당히 낮은 공부죠. 좁은 공부입니다. 그냥 화양도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장희빈의 죽음, 최직분의 그 죽음과 이런 우암의 그 죽음, 또는 만동무 건립, 화양선 건립과 연결시켜 주면은 서울과 괴산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화양동에 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 화양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